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벌써 8주차가 시작이 되었네요. 오늘은 인간 행동 사회 환경에 있어서 생태 체계 이론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 체계 이론에 대해서 학습을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생태 체계 이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반 체계라고, 체계 이론이라 하는 것은 어느 과목이나 다 이제 적용되는 이론인데요. 체계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큰 밑에 하위 체계가 있다면 상위 체계가 있고, 이 체계 내에 전체적인 흐름,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통틀어서 체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교재 147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생태체계적인 관점, 이것은 이제 환경을 둘러싼 어떤 초점이 맞춘다라고 하는데,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데 있어서 환경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인간은 환경 속의 인간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람과 환경 이런 거는 이제 어떻게 한쪽만 너무 치우쳐서 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조화롭게 잘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게 그래서 사회 문제나 어떤 이 개인적인 문제 이런 거를 파악을 해서 복합적인 모든 요인들, 그래서 신체적인, 심리적인, 사회적인 요인 이런 것들을 파악해내고 이런 어떤 문제의 원인이 되는 것을 발생시키는 것에 상호작용이 잘 되는지 확인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체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생태체계적인 관점은 체계 이론의 그 이론적 근거를 바탕을 두고 있는데요. 개인에게 영향을 주는 환경, 그래서 다차원적인 체계에 의해서 상위 체계가 하위 체계에 영향을 미치고 또 하위 체계도 역시나 상위 체계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인간 행동이 단순히 어떤 원인에 입각해서 설명하기보다는 다양한 변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체계 이론 중에 일반 체계 이론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사회복지학에서 먼저 도입을 했고, 또 이 도입에 있어서 이제 각 다학제적인 학문으로서 생태체계 이론, 그리고 이 체계 이론과 생태체계 이론이 결합된 상태를 우리가 이제 지금 이 학습을 하고 있는 어떠한 이제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회복지 이론에서는 이런 이제 체계적인 이론 그리고 생태체계 이론이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진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교재 148페이지를 보시면 일반 체계 이론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일반 체계 이론은 우리 생물학자인 베르탈린 피에 의해서 처음으로 제안된 이론이라고 하는데 1940년대 처음에 제시됐고 1960년대 지목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체계의 어떤 요소들에 있어서 상호작용의 의존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특성으로 과학적인 사고를 발전시켜서 중요한 어떤 이제 하나의 이론으로 정립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체계 이론은 사회복지 실천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인간이 상호작용은 무한대로 많이 하죠. 그래서 체계 이론의 접근 방법에 따라서 실천 과정에 어떠한 사정이나 어떠한 개입 영역을 확대시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생태체계 이론, 일반 체계 이론은 인간관이라고 해서 일반 체계에서 인간이 통합된 하나의 어떠한 그 체계로 간주를 하되 인간관을 갖고 있는데 자신의 욕구에 어떠한 이제 자신의 행동을 수정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거를 지닌 것이 본인의 자신. 그래서 심리적, 신체적 어떠한 사회적인 부분에 따로따로 분리된 게 아니라 통합된 하나의 전체. 그래서 일반 체계 이론에서는 하나의 총체적인 부분을 인간의 외부 체계와 끊임없이 상호작용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사회복지 실천에서 이러한 인간의 문제를 취급하고 또 더 많은 함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해서 결국 인간이 살아가면서 환경 속의 인간, 그래서 이런 그 파생되는 여러 가지의 체계에 있어서 인간이 살아가면서 역동적인 부분에 삶에 있어서 역동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체계 안에서 나온 인간의 관점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바라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체계 이론의 주요 개념을 살펴보시게 되면 주요 개념은 149페 맨 밑에 보시면은 어떤 체계라고 하는 것은 그 체계에 개방 체계와 폐쇄 체계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개방 체계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에너지의 흐름을 외부에서 내부로 이렇게 들어오게 하는 거, 그리고 내부에서 외부로 이렇게 들락날락 하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어느 이제 집에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되면 그 집은 아, 이 흐름이 자연스러워 사람들이 왕래를 굉장히 자주 하는 에너지가 넘치는 집이 있는 반면 한 집단의 한 집에 또 그 예를 들면 그 집에는 사람이 전혀 방문도 안 하고 그 집에 있는 사람도 외부에 출입을 안 해요. 자,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폐쇄 체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체계가 우리가 봤을 때 정상적인 체계는 뭐예요?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많이 들락날락해야 새로운 어떠한 그 환경이라던가 에너지 흐름이 좋은 거지. 딱 흐르는 물을 딱 막으면 고인물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고인물은 어떻게 돼요? 썩게 되죠. 자, 이런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체계라는 것은. 그래서 이런 체계 속에서 사람들 사이에, 집단 사이에 에너지의 발생,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은, 엔트로피, 네겐트로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엔트로피와 네겐트로피의 차이점, 잠시 후에 다시 말씀을 해드릴 건데요. 그래서 이 체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투입과 어떤 전환과 산출과 피드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에너지 교환이 잘 되려면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투입이라고 하는 공기의 흐름. 자, 공기를 마시면 우리 폐를 생각을 해보면 사람이 숨을 쉬어야 사는 거죠. 자, 숨을 들여 마시면 공기가 폐로 들어가죠. 폐 속에 있는 공기는 다시 이 그 신선한 공기를 우리 각 조직에 말초 순환까지 잘 이루어지려고 하면 이 그 피 속을 통해서 피의 모세 혈관을 통해서 그 산소를 곳곳에 다 뿌려줍니다. 그러면은 그 곳곳에 다 뿌려졌던 그 산소는 다시 이산화탄소로 변환이 되면서 폐 쪽으로 모여서 폐에서 요거를 밖으로 이렇게 숨을 후 내쉬게끔 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순환기에 대해서 원활하게 잘 작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 숨참이 없고 숨 쉬는 데 대해서 원활한데 예를 들어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들어 마시는 공기하고 나오는 그 이산화탄소하고 어때요? 산소가 잘 끝까지 말초 순환까지 곳곳에 가지를 못하다 보니까 말초순환 장애. 그래서 손가락 끝에가 이제 뭐 그 청색증이 있는다거나 숨이 차서 헉헉거린다거나 이렇게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순환기 하나로 인해서. 자, 그래서 우리가 체계라고 하는 것은 투입과 전환과 산출과 피드백 이게 원활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지 하나의 원활한 흐름 그래서 개방 체계로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 사람들이 이렇게 개발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살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을 이야기한다면, 환경이 속한 개인, 집단, 어떤 지역사회, 공동체, 이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체계 속의 흐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50페이지를 보시면 체계란이라고 하면서 정의를 내려줬죠. 상호작용하는 요소들의 집합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체계는 단일한 실제의 구성보다는 실제 경계에 지어진 일련의 상호작용을 활동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체계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체, 유도체를 이야기한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PPT를 좀 보시자라고 하면 인간 속의 환경 아주 중요한 맥락이라고 보는 거예요. 인간이 환경을 떠나서 살 수 없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통합적인 부분을 체계 안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요거는 금방 다 설명했던 내용이고, 자, 일반 체계, 생태 체계 이론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체계 이론에서 우리가 지금 다뤄보는 것을 이제 이렇게 학자가 정의한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그래서 인간관도 금방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체계에서는 개방체계, 폐쇄체계라고 이야기했지만 결국에는 이런 흐름, 공기의 흐름처럼 원활한 관계에서 우리가 체계를 항상 우리 나름대로도 이 체계를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우리 몸에서도 이런 체계적인 순환 과정을 겪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어떤 생활을, 사회적인 생활을 하더라도 이 체계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 바로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체계 이론을 가지고 적용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체계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상호작용하는 요소의 집합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이 체계 이론의 특징들을 살펴보게 되면 전체의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단순히 부분의 총합 이상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둘째는 부분과 부분의 전체를 연결하고 있고 그리고 체계는 항상 내외적인 균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체계 이론의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네 번째는 체계의 어떤 부분적인 여러 방식으로 상호 연결이 되어 있고요. 각 부분들의 전체 체계와 하위 체계 형성에 있어서 각 체계들의 어떠한 동일한 활동에서도 에너지의 기능이 상위 체계에 의존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 자, 그래서 우리는 체계라고 하는 것은 주요 개념에 경계와 공유, 경유가 있는데요. 경계라고 하는 것은 체계의 어떤 외부 환경으로부터의 일종의 테두리라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우리가 이런 그 원을 그렸다라고 하면 이 원에 있는 안에 이건 내부라고 보고요. 요거는 외부라고 봅니다. 자, 근데 외부와 내부의 이 경계선 안에 어떤 문을 하나 만들자고 합시다. 그러면 이 문을 통해서 내부적인 공기 흐름 요게 밖으로 빠져나가면 밖에 있는 외부적인 공기의 흐름 이렇게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체계에 있어서 일종의 테두리가 있지만 이 테두리를 통해서 들락날락하는 이런 이제 경계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역할 규정에 있어서의 체계를 경계는 환경과 외 내적인 부분의 교환을 통해서 통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경계는 삼투막과 같아서 외부 환경에서의 에너지 그리고 정보 어떤 자원 이런 것들이 서로 전달된다라고 하는 역할입니다. 자, 공유 영역이라 하는 것도 역시나 둘 또는 그 이상의 체계가 만나거나 겹쳐지는 곳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하나의 어떠한 체계를 설명을 했다라고 하면 공유 체계는 자, 하나의 체계에 또 하나의 체계를 이렇게 우리가 교집합을 만들었을 때 요거는 A라고 보는 체계고 요거는 B라는 체계를 봤을 때, 자, A라는 영역과 B라고 하는 영역의 공통된 분모, 여기가 무슨 영역? 공유 영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 이상 또 셋이라고 하면 셋에 대한 이렇게 공유 면적이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서로 만나거나 접해서 겹쳐지는 곳, 이것을 우리가 체계 간의 교류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공유에 대한 영역, 이런 서로 다른 두 체계 또는 세 개의 체계가 서로 공통되고 이거에 대한 관심, 이익 이런 거를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두 체계 간 또는 심리적인 합의적인 관계에서 그런 유형에 있는 공유 영역 여기에 공통으로 되어 있는 건 뭐예요? 나름대로 내가 가지지 못한 거, 상대방이 가지지 못한 거 서로 공통으로 공유를 하면서 나름대로 시너지 효과를 낸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방체계 이야기를 계속 이제 해 나가는데요. 개방체계와 폐쇄체계는 금방 말씀을 드렸듯이 에너지의 흐름이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끊임없이 흐름, 그래서 상호 교류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이제 개방체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에너지는 정보와 자원의 어떤 체계 내에서 자유롭게 교환하고 또 이 경계를 넘어들면서 상호 교환하는 체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투과성의 경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경계가 상대적으로 느슨해서 에너지, 정보, 자원을 다른 체계들과 서로 교환을 하는 것을 우리가 개방 체계라고 한다. 그래서 오픈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폐쇄 체계는 클로스 시스템이라고 해서 에너지, 정보, 자원 이런 것들을 경계에서 넘어들지 못하고 서로 상호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체계. 그러니까 이 하나의 체계, 이 안에서만 이 흐름이 여기서만 주고받고 한다라고 하는 거, 이 안에서. 그러면 원활하게 여기에 흐름이 여기 안에서는 굉장히 단단하고 내부적으로 결속력이 강할 수는 있어도 외부적으로는 뭐예요? 활동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경쟁률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하고 어떤 경쟁률을 할 때 내부적으로는 결속력이 강하더라도 외부적으로 봤을 땐 뭐예요? 취약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체계들은 굉장히 상호작용을 밖에서 안에서 밖으로 밖에서 안으로 들락날락 많이 하는데 이런 체계는 보게 되면 나중에 뭐예요? 문제가 생긴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우린 체계 이론에서 어떤 게 좋다, 어떤 게 나쁘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체계 이론에 있어서는 다양한 이렇게 개방 체계가 있는 반면에 폐쇄 체계가 있다라는 것을 가정을 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폐쇄 체계가 이렇고 개방 체계가 이렇다라고 하는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폐쇄 체계는 에너지, 정보와 자원이 경계를 넘어들지 못해서 교환이 일어나지 않는 바람직하지 못한 체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으로부터 고립이 되어 있는 체계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폐쇄 체계는 다른 체계들과 상호작용하지 않으니까 다른 체계로부터 투입도 없고 산출도 없고 전혀 흐름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인물처럼 돼버린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뜻입니다. 체계가 폐쇄적이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요소들이 비슷해지기 시작할 때 결과적으로 조직의 어떤 효과, 기능이 상실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체계는 완전히 개방 상태 또는 완전한 폐쇄 상태로 존재하지 않고요. 또 인간의 어떠한 환경과 상호작용, 그래서 사람은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개방성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사회 체계가 성장하면서 발달하려면 서로 상호작용, 그래서 다른 체계들로부터 투입이 어느 정도 개방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위계나 대상 체계 또는 상위 체계, 하위 체계, 혼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위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의 질서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회 체계는 부분성과 전체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체계의 어떤 부분들이 구성되는 데 있어서 그 부분들이 전체 어떤 모임에 동시에 이 체계를 보다 큰 체계로 하나의 부분의 어떤 부분의 어떤 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위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제 권력의 순위 또는 이제 권력에 따른 어떤 통제력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둔 서열에 관련된 것을 우리가 이제 위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체계의 어떤 기본 단위가 되겠죠. 그래서 활동이나 에너지의 기능을 하위 체계와 상위 체계의 사이를 연결을 짓는 관계를 의미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직장을 다닌다라고 하면 직장에서는 우리 위계 질서가 좀 있죠. 조직도가 있잖아요. 자, 여기에 대표자가 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대표자 밑에 누가 있어요? 여기에 중간 관리자들이 있겠죠. 예, 그러면 이 중간 관리자는 나름대로 부서장이나 어떤 이제 팀장을 한다라고 하면 이 팀장 밑에 또 뭐예요? 많은 부서원들이 또 여기에 조직도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조직도의 각각의 구성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해준다라고 하면 그 회사는 잘 조직이 돌아가는 거죠. 자, 그래서 많은 그 체계들이 다 이런 조직도를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위계라고 하는 것은 이 권력의 순위, 그래서 이 권력 통제를 받기 때문에 여기 맨 밑에 1차적인 이제 그 직원들, 근로를 하는 직원들이라고 하면 이 근로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역할을 분업을 해서 나눠서 했다라고 하면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팀으로 모아서 이 관리를 하는 중간에 이 관리자, 그리고 이 중간에 관리자는 또 나름대로 관리자들이 몇 명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관리자들을 또 대표하는 대표자. 그래서 우리가 서열로 봤을 때는 권력에 대한 어떤 통제권 기반을 둔 것을 위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대상 체계에서는요, 우리가 서브젝트 시스템이라 해서 분석의 대상이 되는 특정한 사회 체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가족의 갈등이 관심사인 경우에 이 가족을 대상 체계로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알코올 중독의 아버지가 이 집의 문제라고 하면, 자, 우리가 대상 체계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에서 여러 이제 상담의 사례들을 많이 이제 경험을 해 보다 보면 사회복지사는 다양한 클라이언트를 만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약물 오염에 관련된 문제를 가졌거나 아니면 실업 상태에서 또 부모님이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가족들을 상담을 해야 되는 상황. 그리고 뭐 담배, 금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분, 어느 분은 뭐 예를 들어서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실업에 관련돼서 건강 문제에 가정을 정상적으로 내가 우리 가장의 역할을 못하는 부분. 자, 이런 각각의 요소들, 각각의 클라이언트들을 상담을 할 때 우리는 전체를 두고 봤을 때 한 사람, 이 한 가정 한 가정이 문제라고 했었을 때 보면 가족들의 어떤 관심에 있어서 가족이 어떤 가족의 그 상담, 특히나 뭐 아버지가 문제이거나
뭐 자녀가 문제이거나 아니면 어머님이 문제이거나 할 때 가족의 갈등 간신사인 경우에 이 가족, 그래서 A라는 가족, B라는 가족, C라는 가족, D라는 가족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대상 체계에서는 어느 가족을 선별을 해서 빨리 이 개입을 해서 상담을 이루어져야 되는지 선별을 해서 상담을 하는 그런 대상을 갖다가 우리가 대상 체계에서의 분석 단위에 있어서 특정 사회 체계, 그래서 이 대상 체계가 한 가구를 선정을 했을 때 그 가구에 굉장히 긴급하고 위험하고 빨리 진행을 해줘야 되는 체계,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대상으로 접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위계 질서에 있어서도 상위 체계라고 하는 것은 상위 체계의 반대말이 뭐예요? 하위 체계죠. 그러면 상위 체계는 우리가 대상자의 외부에 있으면서 그 체계에 기능적으로 연결이 돼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 사회 단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가족 속에서 종교의 기관, 그래서 그 가족이 대상 체계와 상위 체계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조금 이따가 요거 설명을 다시 해드릴게요. 하위 체계 또한 대상 체계 내부에 있으면서 내부의 어떤 다른 하위 체계의 단위들과 상호작용하여서 이루어지는 단계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하위 체계, 상위 체계를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자, 우리는 자, 예를 들면 시계 부품을 생각해 볼까요? 아니, 핸드폰을 먼저 해볼까요? 핸드폰이 하나가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소비자 입장에서 핸드폰을 사게 되면 기능들이 굉장히 다양하죠. 이 핸드폰에는 수많은 부품들이 있습니다. 300개 이상의 부품들이 조합을 이뤄야 핸드폰의 기능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핸드폰 안에 들어가는 부품이 300종류가 넘다라고 하면은 하나하나 이 부품을 뜯어서 보게 되면 이거는 개별이죠. 예, 개별적인 하나의 부품에 불과하지만 이런 것들을 조합을 해서 이 안에 네모난 케이스에 집어넣고 이 기능을 온전히 핸드폰의 기능을 한다라고 하면, 자, 여기에서 하위 체계는 뭐예요? 하나하나 부품 하나하나가 하위 체계예요. 그러면 상위 체계는 뭐예요? 이 하나하나가 다 모아가지고 통째로 이 핸드폰을 온전히 만든 이게 상위 체계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능이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서 영향을 미치는지 이거는 큰 단위로 봤을 때는 상위 체계이고, 하위 체계는 상위 체계를 나눴을 때 이 하나하나의 어떠한 내부적인 단위 이런 것을 서로 연결을 해서 상호작용을 했을 때 하위 체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하위 체계는 2차적 또는 종속적인 체계로 그 자체의 하나의 체계이면서 어떤 체계의 구성 요소가 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이 체계 안에 있는 작은 체계를 볼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또 이렇게 하위 체계로 나눴을 때, 예를 들면 자, 부부 체계, 부모 자녀 체계, 형제 체계. 자, 이런 건 뭐예요? 우리가 가족이 부모가 있고, 예, 부부가 있고, 이 밑에 자녀가 있다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요거 지금 그림 그린 거 나중에 제가 또 뭐 설명할 기회가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자, 우리는 요거를 가계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제가 그림을 이렇게 네, 다시 그릴게요. 자, 이거를 가계도라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많이 쓰는 상담 기법의 아주 기본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를 잘 알아두시면 항상 이 그림을 염려해 두셔서 상담의 기본 요소로 이 그림을 그리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라 한다? 가계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가계도는요, 그 3세대 가족 수준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네모라고 지금 그려놓은 것은 남성을 의미를 하고요. 동그라미를 그려놓은 거는 여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성별을 표시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부, 이제 요 남자와 이 남성과 여성이 결혼을 했어요. 이렇게 옆으로 긋는 것은 결혼이라는 의미를 받아들이고요.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슬하에 밑에 동그라미니까 뭐예요? 첫 아이는 딸, 둘째는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그럼 자,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두 부부의 자녀는 몇 남 몇 녀? 네, 맞습니다. 일남 일녀.
예. 자, 그래서 이 가계도를 봤을 때 부부와 아들, 딸이 같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 체계를 가지고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 가족을 체계로 한다라고 하면, 자, 이 한 가족이죠. 한 가족, 한 가정, 가족. 자, 가족을 체계로 봤을 때 하위 체계는 뭐냐라고 하면, 하위 체계는 그래서 이 하위 체계에 관련해서 잠시만요. 요거 지우고 갈게요. 네네. 자, 그래서 이 하위 체계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 가족, 1인 가족을 계산을 했었을 때 전체적인 흐름은 뭐예요? 요게 상위 체계라고 하면 부부 체계. 이 부부 체계라고 하는 것은 이 관계자에서 자, 요 관계에서 요 부부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의 체계로 본 거예요. 자, 그러면 또 부모 자녀 간에, 이런 부모 자녀 간에 요 체계, 부모 자녀 간의 요 체계, 두 번째 체계가 되겠죠. 또 세 번째 체계는 뭐예요? 자녀와의 관계, 여기 형제들의 관계. 자, 이런 것을 우리가 하위 체계로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가정으로 볼 수는 있는데 체계를 나누다 보면 부부 체계, 자녀 체계, 자녀 부모 체계, 그리고 형제 자매 체계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하위 체계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충분히 되셨을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체계라고 하는 이 단위를 좀 알으셔야 된다. 그래서 이 체계에 있어서 가장 큰 의미는 어, 상위 체계는 큰 덩어리를 이야기를 하고 하위 체계는 여기에서 나오는 단위, 하나하나의 단위, 요런 거를 하위 체계라고 이야기를 한다. 요거만 우선 잘 기억을 좀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체계들을 좀 나름대로의 주요 개념으로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혼론이라고 해서 하나의 체계는 상위 체계인 속에 속해 있고 하위 체계이면서 동시에 다른 것을 상위 체계의 어떠한 그 상위 체계가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학급이라는 체계는 학교를 이루는 학생, 개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전체 체계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학급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전체 학교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보통 이제 우리가 체계라고 하는 것 중에 가장 그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혼론이라고 하는 그 것인데 요거는 이제 큰 집단을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 큰 집단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예를 들면 우리를 대표로 하는 지역은 어디예요? 예를 들어서 스님들이 살고 있는 지역 이런 거에 하나의 어떤 이제 광역시가 되거나 어떤 그 시도군이 되거나 이런 것을 따졌을 때 쉽게 얘기하면 내가 소속되어 있는 동네 무슨 동이라고 하죠. 그 무슨 동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가락동이라고 해봅시다. 가락동이라고 하는 이 그 작은 단위에서 좀 더 크게 하면은 무슨 거기에 시군구로 속해 되면 가락동은 서울에 소속되어 있는 거죠. 소속이 되어 있으면 그 소속되어 있는 큰 체계 그거를 상위 체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혼론이라고 하는 이 개념으로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쉽게 얘기를 하자면 혼론은 어떤 이제 합성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런 이제 그 합성어에 있어서 전체적인 동시에 작은 존재, 작은 부분을 의미를 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예를 들면 우리 장난감 중에 아이들이 잘 가지고 노는 장난감 중에 블럭 있잖아요. 블럭. 조그만 블럭. 쬐깐한 거. 자, 이런 거를 하나씩 하나씩 봤을 땐 별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 블럭을 어떠한 이제 내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다 보니까 로봇가 되고 자동차가 되고 어떤 이제 큰
집이 되고 이런 거를 만드는 완성품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레고의 작품의 한 부분, 레고는 한 부속은 하나하나의 부속이 될 수 있지만 그 레고를 만들었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떠한 그 작품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쉽게 하나하나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의 전체적인 흐름 이런 거를 혼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가령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손 있잖아요. 손. 이 손이 우리는 다섯 손가락이 있잖아요. 이 다섯 손가락 안에는 뭐가 있어요? 손바닥이 있고 손등이 있죠. 자, 이 손등과 손바닥, 손가락이 이루어진 건 하나의 뭐예요? 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손으로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마우스, 이렇게 물건도 잡을 수 있고요. 밥을 먹을 수 있는 수저 젓가락을 잡을 수 있는 동시에 여러 가지 물건을 뭐 내가 마음대로 뭐예요? 감각을 느낄 수가 있고 잡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기능들을 복합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독립된 손의 기능이라 하면 이 손을 가지고 있는 신체는 뭐예요? 이 팔이라고 하는 부분이 예, 이 나를 감싸주고 있죠. 그래서 이 팔이라고 하는 것은 더 큰 신체의 어느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팔이 있어야 손을 움직일 수 있고 이 손이 그래서 팔이 어느 정도 잘 내 몸에 연결이 잘 되어야 흐름 자체가 원활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혼론이라고 하는 체계라고 보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기타 한번 볼까요? 악기를 치는 기타. 기타의 음이 다섯 줄이 있잖아요. 자, 기타의 각 현, 그래서 띵띵띵띵 막 이렇게 치는 소리 있잖아요. 하나의 독립된 소리이죠. 근데 이거를 갖다가 조화롭게 잘 이루려면 음악이라고 하는 그 나름대로의 어떤 현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구성하면 조화로운 울림, 그래서 아름다운 선율 이런 게 나오듯이 이게 악기로 비하면 하나의 이것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흐름을 봤을 때는 아름다운 음악을 이렇게 연주로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뭐 다른 이제 여러 가지 뭐 예로 들게 되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회사를 구성하는 그 하나하나의 그 밑에 직원들부터 시작해서 전체 그 회사를 대표한다라고 하면 그 대표하는 회사는 지역 사회에 어떤 그 저기 세수에 관련돼서 세금을 많이 내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혼론에 대한 역할을 이렇게 우리가 지금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혼론은 핵심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전체이면서 또 나름대로 더 큰 체계를 기여하는 부분이라는 이중적인 그 메시지다라고 좀 생각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혼론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 안에 어떤 개인, 우리 마음속에 개인 또는 팀 안에서의 내가 팀원, 국가를 대표하는 어떤 이제 다양한 구성원. 그래서 우리가 외국에 가면은 다 애국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는 하나하나의 개인의 어떠한 이제 개체인데 밖에 다른 나라에 가면 한국을 대표하는 어떤 하나의 체계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의 어떠한 다양한 관계 속에서 독립적인 존재이면서도 또 뭐예요? 동시에 전체 일부에 속한다라고 하는 게 혼론의 개념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해 좀 되셨나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체계는 이렇게 진화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어떤 체계든 간에 이렇게 완전한 변화와 완전한 현상 이런 것들 유지하고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완전하지는 못하다. 그래서 뭐든지 우리가 미완성인 것도 있고요. 완전한 것도 있지만 보통 이제 이런 상태를 유지하려고 이제 많이들 노력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진화적인 속성에서는 균형과 향상성 그리고 안정 상태를 둘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인데요. 우리가 경계 개방성에 있어서 상이한 정도를 반영하는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균형이라 하는 것은 외부 환경에서 새로운 에너지 흐름이 투입에 대해서 어떤 현상 없이 유지하려고 하는 속성. 자, 균형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단어로 보이죠. 근데 외부로부터 에너지 흐름이 있다 없다. 예.
에너지 투입에 대한 현상을 유지하려는 속성. 그래서 외부로부터 새로운 에너지의 투입 없이 현상을 유지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균형만 유지하려고 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균형은 그러니까 새로운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단위의 어떠한 영역은 아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고정된 구조를 가지고 주위 환경과 수직적인 상호작용을 해서 폐쇄 체계에 대한 수평적인 상호작용만을 어떻게 이루려고 하는 거. 그래서 폐쇄 체계는 내부 균형이 낳는 여러 가지 폐쇄적인 부분, 흐름이 막힌다라고 보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향상성이라고 하는 것은 체계가 자신의 어떠한 구성 요소를 다양한 요소들 사이에서 자신의 기본적 성격을 유지하려는 능력. 그래서 이 향상성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내가 100kg인 사람이에요. 자, 뚱뚱한 사람이 이렇게 배가 볼록 나오고 다리가 아주 튼튼한 100kg 있는 거구의 내가 사람이라고 하면 일상생활 하는데 너무나도 내가 힘들어. 그래서 조금만 걸어도 예, 막 다리도 아프고 숨이 차고 막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어. 내가 살을 좀 빼야지라고 하면서 예쁘게 이렇게 늘씬하게 이렇게 아주 자, 늘씬한가요? 이렇게 늘씬한가요? 예. 자, 이렇게 100kg에서 내가 살을 쭉 빼고 났더니 50kg가 됐네. 반이 나갔어요. 자, 반이 나가서 나는 너무 룰루랄라 좋아.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점점 살이 찌기 시작해요. 자, 우리는 이걸 뭐라 그래요? 예, 뭐라 그래요? 역으로 기한한다라고 하는 게 뭐라 그래요? 다시 내 몸이 원상복귀로 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과거로 돌아간다는 거. 그래서 이 과거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뭐예요? 이 몸이 갑자기 이런 몸이 되면 우리 몸은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회귀의 성향을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100kg로 찌려고 하는 향상성의 유지가 몸 안에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적인 균형 상태를 성취하는 자기 조절의 과정이라고 하는 건데, 향상성은 환경과 지속적인 상호 교환, 이렇게 체계를 도전하는, 존재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어떤 주어진 외부 자극, 이런 걸로 인해서 균형을 위협받을 때의 반응으로 역동적인 균형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성 상태의 체계적인 구조는 크게 달라지지 않음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몸이 뚱뚱했던 몸이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이제 쉽게 얘기를 들으면 향상성이라고 하는 거,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내 몸의 변화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과거의 몸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뭐예요? 끊임없이 내 몸을 스스로가 뭐예요? 자각을 하고 열심히 운동을 하고 식이 조절을 하고 이런 삶을 살아야 이 빨리 원상복귀되는 이 시스템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사람에 관련된 이런 것들을 빗대어 봤는데 항상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이제 이론에서든 다 이렇게 항상성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로 돌아가는 거, 그래서 원래 상태로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향상성의 의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정 상태 역시 이것도 스탠다드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자, 투입이라고 하는 요소를 받아들여서 사용하는데 자신의 안녕을 유지하는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환경과의 교류뿐만 아니라 어떠한 변화의 여건에 적응하기 위해서 구조를 변경시키고 개방 체계를 존재로 하는 것.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안정 상태라고 하는데, 안정 상태는 그야말로 항상성에 비해서 더 개방적이고 역동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우리가 개방 체계에서는 현상 유지만을 지향했거나 어떤 욕구 완화에만 집착하지 않고 긴장이나 갈등, 성장의 전제 조건으로 건전한 자극을 우리가 안정 상태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예를 들면 은퇴 노인이 은퇴로 인해서 상실한 직업적인 역할에 집착하는 대신 새로운 취미를 익히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면서 새로운 역할을 하는 거. 그래서 향상성과 안정 상태는 개방 체계의 전제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알고 계셔야 되고요. 또 우리가 상호 의존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의 어떤 체계의 일부에서 변화가 일어나면 그 변화가 모든 다른 부분들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나타나고 또 변화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어떤 문제나 현상에 대해서도 한 가지 원인에 따라서 결과가 분명한 어떤 단선적인 인성관계성이 아니라 관련된 부부 요소의 쌍방 간의 어떤 교류 과정에서 원인, 결과를 해석하려고 하는 순환적인
인간성을 의미를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체계 이론은 사회 체계의 일부의 어떤 변화가 그 체계 내에서도 있어서 여러 가지 체계까지도 피상적인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을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엔트로피와 역엔트로피가 나왔죠. 자, 엔트로피 이 관련해서 쉽게 얘기하자면 엔트로피 같은 경우에 쉽게 말을 하면 무질서 또는 어떤 혼잡도를 나타나는 개념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위를 둘러보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리된 상태보다는 어질러 놓은 상태,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엔트로피의 속성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물을 시간이 지나면 식고 또 잉크에 물이 떨어뜨리면 저절로 퍼져나가서 섞이는 것처럼 엔트로피는 이러한 자연스러운 변화의 방향을 설명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고립된 시스템 이런 것에 있어서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하거나 유지되거나 또는 절대 감소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마치 한번 엎질러 놓은 물은 스스로 다시 컵에 담아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게 이제 엔트로피다라고 볼 수 있겠고 역엔트로피, neg엔트로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엔트로피의 반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엔트로피가 무질서한 개념이라고 하면 넉엔트로피는 질서 또는 조화 또는 조직화 이런 것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무질서한 상태에서 질서 있는 상태로 혼잡한 상태에서 정리된 상태로 변화하는 것 이런 것을 넉엔트로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점은 역엔트로피는 스스로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에너지의 정보의 투입이 필요한 거죠. 질서가 굉장히 정연하게 잘 되어 있는데 계속 질서를 유지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분명히 어질러 놓는 사람이 있어야 정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넉엔트로피 스스로가 뭘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엔트로피의 증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자면 깨끗하고 정리된 방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어지러진다. 이게 무질서의 증가가 되는 거고 뜨거운 물에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 커피를 뜨거운 물에 타놨으면 식으면 어떻게 돼요? 주변의 온도에 의해서 차가워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에너지 분산이라고도 하고 무질서가 증가한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역엔트로피에 대해서 에너지의 투입에 필요한 그 에너지를 보게 되면 그 어질러진 방을 다시 깨끗하게 정리를 하려면 사람들이 청소하라는 에너지를 써야 되잖아요. 그럼 질서를 증가시킨다라고 하는 것이고 식은 커피를 다시 뜨겁게 데우려면 전기 에너지, 그러니까 그 코드를 꽂아서 전기를 뜨겁게 가열을 시켜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열을 가해야 하는 부분, 그래서 에너지의 집중, 질서가 증가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씨앗이 잘 자라게 하려면 질서 있는 식물로 우리가 햇볕을 줘야 되고 물을 줘야 되고 영양분이라는 외부 영향을 줘야지만 이 그 씨앗이 예쁘게 왕성하게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엔트로피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러운 무질서의 증가 경향, 그 네겐트로피는 질서의 조화, 그래서 외부 에너지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너지 효과는 뭐예요? 시너지, 요건 이제 지금 다 설명을 했고, 시너지는 어떠한 이제 외부적인 방법에서, 어떠한 에너지의 흐름, 그래서 이 에너지를 우리가 예를 들면 가정불화인 상태인 부부에게 사회복지사가 개입을 하게 되면 긴장관계가 감소가 되죠. 그래서 이런 시너지에 있어서 우리가 체계에 관련해 외부의 상호작용 이런 증가가 나타나는 것을 시너지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유용한 에너지의 증가는 그 구성원들의 어떤 상호작용에 있어서 촉진을 하죠. 자, 그래서 그 촉진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새로운 분위기로 전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그 시너지 효과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의 개입, 그래서 가족 전체의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바뀌거나 예전에 없던 가족 모임이나 행사 이런 거 적극적으로 참여
참여해서 자녀들의 더욱 성장을 돕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시너지 효과라고 할 수 있죠. 자, 예를 들면 부부 간에 어떤 이제 권태기에 빠졌을 때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이벤트를 해준다. 또 자녀들이 부모의 어떤 효도 관광으로 여행을 보내준다. 그럼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런 그 예로 사용해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또 알아봐야 될 거는 일반 체계의 주요 개념. 계속 일반 체계에서는 투입과 산출과 전환 뭐 이런 게 이제 들어와요. 그래서 이런 단어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그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된 상황에 따라서 좀 띄었다가 할까요? 요거까지만 하고 잠시 쉬었다가 그저 다른 강으로 전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체계에서 투입이라 하는 것은 체계의 어떤 환경으로부터 필요한 에너지, 정보, 자원을 받아들이는 것을 투입이라고 합니다. 전환은 뭐예요? 이 투입이 들어오면 투입을 처리하고 그 기능 유지를 위해서 체계가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의 어떤 활용, 전환하는 활동이라고 보는 것이 전환. 산출이라고 하는 것은 인풋과 아웃풋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들어오는 게 있으면 나가는 것이 있는 것처럼, 자, 입으로 우리가 어떤 음식물을 먹기 시작하죠. 이 음식을 먹는다는 건 뭐예요? 내 몸의 에너지를 그 보충을 하기 위해서 먹죠. 그러면 밥이 됐던 떡이 됐던 고기가 됐든 우리가 인풋 하면은 입으로 먹고 씹어서 소화 기능에서 뭐예요? 소화를 잘 시켜서 각 기관에 에너지 열량을 보내주는 거죠. 자, 보내주고 난 다음에 찌꺼기는 어디로 나와요? 항문을 통해서 찌꺼기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을 투입을 해서 에너지로 전환을 해서 전환을 시키면은 전환된 나머지 찌꺼기는 배출을 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산출의 개념, 아웃풋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전환 후의 배출 과정, 이거를 우리가 투입한 것에 비해서 체계의 과정을 거친 후에 얻게 되는 것들, 그래서 찌꺼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피드백은 뭐냐? 체계의 변화와 기반으로 정보를 수용하고 활용하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이제 피드백은 긍정적인 피드백이 있고 부정적인 피드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누가 나한테 어떠한 조언을 해줬을 때 그 조언이, 자, 내가 듣기 싫은 아주 나쁜 말이야라고 하면 내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겠죠. 근데 그 같은 말이라도 아, 저 사람이 나한테 저런 그 조언을 해주는 것은 나에게 어떠한 그 인생에 이렇게 달고 쓰고 하는 것 중에 약이 되라고 하는 거겠지라고 하게 되면, 같은 말이라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 그래, 저 말도 나를 위해서 해준 말이야라고 하면은 긍정적인 피드백으로 본인이 인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정적인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은 체계의 어떤 이탈이나 실수를 수정해서 좀 더 안정적인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좀 잘못했어도 이 잘못을 빨리 바로잡게 해가지고 안정적인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이제 부정적인 피드백을 함으로써 정상의 범위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고, 긍정적인 피드백은 한 체계를 유지하고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잘 할 수 있게끔 더 뭐예요? 그 제스처라던가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잘 수행하고 있는 것의 정보를 잘 받아들여서 긍정적으로 피드백을 해주는 것. 이것을 갖다가 이제 피드백에 있어서도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까지 볼게요. 자, 투입, 전환, 산출, 피드백이라 하는 것은 결국엔 체계의 기본 구조인데요. 투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에너지 흐름의 요 과정을 겪으면서 나중에 어떠한 결과물이 나왔을 때 이렇게 투입과 전환 과정에 산출이 있다. 그래서 다시 또 처음부터 다시 이 산출은 다시 역으로 가서 투입이 이루어지고 다시 이 과정을 반복하는 거. 이게 환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뜻을 좀 되셨죠?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다시 연결해서 우리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